김연지입니다. 사피엔스 지금 나름 그래도 얼마 지났지만 핫한 책 사피엔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 인지혁명에 대해서 훑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 뭔가 다른 변화를 뇌 배선에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러고 모든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큰 종의 동물들을 다 멸종시키고 다닌 우리가 범인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재미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1부 내용도 한번 가서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2부 농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 사건이 농업혁명이다. 그러면 그 사기 사건의 범인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남기면서 마쳤었는데요. 한번 농업혁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사기. 우리 인류는 250만 년간은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고 번식했고 모든 동식물들은. 그래서 인간의 개입은 없었죠. 그걸 우리는 그냥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랬었는데 1만 년 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을 몇몇 동물과 식물의 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쓰는 것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농업혁명이죠. 그래서 5,500년 전에는 가축화와 재배 작물화가 이제 일단락 됐는데요. 이미 이때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때 키우던 작물들이나 동물들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이 살았던 곳이 농업혁명의 장소들이었습니다.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났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한 부분에서 농업혁명이 나와서 그 뒤에 다른 데로 전파되고 이런 식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뭐 비옥한 초생들 지역이라든지 뭐 황하유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독자적으로 생겨났고요. 그때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약간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원 후 100년쯤 됐을 때는 세계 대부분이 농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농업혁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점점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렵채집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때려치고 이제 농업을 해야겠다. 편하게 농사 짓고 충분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고 사실은 농업혁명 훨씬 전에 이 자연의 비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분의 식량이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농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여분의 식량이 사실상은 더 나은 식사나 여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는데요. 더 열심히 일은 했으나 더 열악하게 식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범인은 바로 밀과 쌀과 감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유발 하레리가 이 부분이 사실 책 읽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거의 이제 매력을 확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해석을 되게 재미나게 한 거죠. 말하자면 이 밀, 쌀, 감자가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밀은 호모사피엔스들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밀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종이 성공했다, 번성했다라는 걸 판단하기를 DNA 숫자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DNA 숫자, 개체 숫자가 많으면 이 DNA 가진 종은 성공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사실 밀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밭을 골라줬죠. 그리고 하루 종일 잡초를 그 밀들을 위해서 뽑아줬죠. 해충 잡아줬죠. 그리고 마른 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됐었고, 얘네 먹여 살리려고 물을 끌어다 대고, 영양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1년 365일 했던 거죠. 우리가 이들의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된 거죠. 이 농업혁명이 있은 후에요.
이전에는 수렵 채집으로 편히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일주일에 3-4번만 사냥 갔으면 됐고, 사냥 갔었을 때도 한 3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면 사냥감을 잡아왔었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업혁명이 있은 후부터는 밀을 돌보는 것 이외의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이후로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되죠. 밀이 우리를 길들인 겁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DNA 개체수 기준으로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더 나은 식사도 아니었어요. 우리 수렵 채집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을 먹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농업혁명 이후에는 곡물 중심으로 우리의 식사가 재편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십 종 먹거리에 저장한 게 없어도 버티는 게 가능했던 수렵채집 시절에 비하면 농사는 지었다가 혹시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일거나 뭔가 병충해가 확 돌거나 그러면 망하죠.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먹을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밀, 쌀 이런 것들에만 목매다 보니까 요게 망하면 그냥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농경사의 사망의 15%가 폭력 탓이긴 하지만 어, 폭력 탓이고 남성은 25% 그리고 오늘날은 30에서 35%에 탓하는데 어, 이런 경제적 안정도 주지 않았고 이런 폭력을 이끈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개개인한테는 준 것이 없어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개개인한테는 준 것이 없었는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어, 개개인은 더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종에게는 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는 DNA가 많으면 성공한 거라고 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종이 늘었어요. 어,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공적인 진화다라는 것은 고통은 따지지 않아요.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개체 수를 가지고 이건 성공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지금 세상에서 회사의 성공은 직원의 행복이 아니라 은행 잔고를 가지고 따지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거나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진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원혁명을 거치면서. 자, 그래서 농업혁명의 핵심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말하자면 농업혁명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덫이었죠. 자, 사치라는 덫이었는데요. 수렵 채집 시절에는 먹거리가 충분하도록 자연적으로 조절이 됐어요. 우리가 번식을 조절한 호르몬이 이제 유전자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풍족할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에는 사춘기가 일찍 와서 종족 번식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조절이 됐었고요. 또 문화적 메커니즘에는 애는 사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젖을 먹이도록 함으로써 터울을 둘 수 있게 있었고요. 터울을 두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금욕을 하거나 낙태하거나 유아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자연적으로 그 인구수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빙하기 이후에 온난화가 되면서 세상이 곡식이 이상적인 환경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곡식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그 변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더 확장이 되고 이제 더 많이 퍼진 거죠 곡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살게 되면서 또 숲을 태우고 이러면서 곡식이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더 마련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을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정착하고 이렇게 선순환을 돌면서 이제 농업혁명의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요. 식량이 느니까 인구가 늘고 여성은 이제 그냥 평화롭게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매년 아기를 갖고 그리고 젖이 아닌 이유식으로 먹일 수 있게 되니까 또 또 더 매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밭을 가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고
근데 정착지엔 병도 많아서 또 애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생이 사망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늘기 시작했죠. 사실 일하는 데 개선이 이루어졌죠. 뭐 도구도 많이 생기고. 근데 역시나 일장에서 봤지만 이런 도구가 생기면 우리가 그 시간에 놀지 않죠. 더 많이 일을 하죠.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농부들에게는 더더욱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을 뿐이었고요. 그래서 기원전 8500년쯤 사람은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았으나 아무도 우리가 더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계산 오류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키스토리라는 측면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이런 시야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거를 이때 시절에는 거의 이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아니마 수확량이 더 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수확량이 더 늘 거야.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삶이 더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열심히 한 거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과연 그럴까요? 더 삶이 더 나아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에 따라서 아이들도 늘어나고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단일 식량은 또 가뭄에 취약해지고 창고는 도둑과 적을 부르고 성벽을 그럼 또 쌓아야 되고 보초도 서야 되고 자, 일이 더하면 더 삶이 나아지겠지. 그런가요? 점점 해야 될 건 점점 느는 거예요. 자, 뭔가 틀어지고 있어.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계획이 빗나갔을 때 왜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 세대가 걸리면서 우리는 농경사회로 발전해 나간 거죠. 그때 이미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수렵채집인 활동을 했을 때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를 해버리니까 다시 수렵채집 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린 거죠. 우리는 못 돌아올 길을 그 다리를 건넌 겁니다. 자, 덫에 걸렸어요. 우리는 더 쉬운 삶을 추구하다가 더 어렵게 살게 돼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돈 벌어서 35세 되면 원하는 걸 해야지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 이제 35세가 되면 융자 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런 노예 같은 노동을 계속하게 되죠. 흑흑흑흑. 네, 그게 우리 현실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다들 고민해 보시죠. 자, 그래서 개인을 또 이제 포기할 수는 있어요. 난 이따위 생활할 수 없어! 라고 집어던지고, 뭐, 산으로, 뭐, 농촌으로 귀농하신 분도 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태고적 삶을 사신 분도 있죠. 하지만 이때에도 다수는 농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개인이 그 삶을 포기하고 들어간다 쳐도 과거의 삶은 끝난 거고, 대다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만 외면할 뿐인 거죠. 아무튼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게 되는데요. 시간 절약하는 기계가 계속 생기지만 세탁기, 청소기, 전화, 컴퓨터 더 느긋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게 생김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인생의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들 뿐 우리가 그 시간을 여유롭고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한 생활을 추구하면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기지만 그 힘은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 신성한 개입. 자, 가설을 더 볼까요? 편한 삶을 숙고하다가 변화된 게 아니라 이게 노력혁명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열망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이런 그런 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원전 2500년 전 농경사회에 스톤헨지 그 커다란 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때 이 스톤헨지를 만들 정도면 뭔가 대단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 대단한 힘을 우리가 추구한 게 아니었을까? 괴테클리 테베라는 거는 기원전 9500년 전의 수렵 채집인데요. 이 구조물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러 부족의 수천 명이 오랫동안 협력해야만 하는 구조물이에요. 이거 되게 놀라운 옛날에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물은 문화적 이유,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나 종교 같은 거,
구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구조물인 거죠. 그래서 사원 건설 이런 신화적인 뭔가를 섬기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건설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혁명으로 넘어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농업혁명이 있었는데요. 그 혁명의 희생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 우리 사람만 개고생을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 또 그런 희생자들이었어요. 목충빈 부족들은 동물 착취에 주력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구의 대형 포유류의 개체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수치가 이렇게 돼요. 사람, 소, 돼지, 양, 이 정도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포유류. 양은 10억 마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제일 처음에 키우기 시작할 때 반항한 양을 일단 먼저 먹어버려요. 막 그 우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애, 막 펄떡펄떡 뛰면서 반항해서 사람을 막 물고 저항하는 애, 그냥 먹어버리면 되죠.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세대를 거듭하자 살찌고 순하고 호기심이 정한 양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은 지금 250억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닭이 이런 대형 포유류, 대형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정도 대형 포유류의 거의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닭은 DNA상으로는 가장 성공한 동물인 거죠. 야생 닭은 그러나 예전에는 7년에서 8년 정도, 10년 정도 살았으나 지금 몇 주 살고 있죠. 아시죠? 되게 많이 고발돼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소는 10억 마리 이상의 마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야생소는 20년에서 25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몇 개월 동안 살고 죽음을 맞이하죠. 진화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례지만 10억 마리나 되니까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살면서 스테이크가 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죠. 새끼는 도살당하고 우유를 짜고, 그죠? 새끼는 왜냐면 우유를 내기 위해서 새끼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새끼는 죽여버리고 어, 새끼가 낳기 때문에 우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유를 짜고, 사실상 멸종위기의 야생 코뿔소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수적 성공은 아까 말했듯이 개체의 고통의 위로가 되죠.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키우고 외견상은 성공했지만 개개인의 고통과 함께 진행되어 왔고요. 앞으로 쭉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6장 피라미드 건설하기.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번영과 진보의 길이라는 쪽과 자연과 공생을 던지고 탐욕과 소외로 파멸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라고 주장을 양쪽으로 나뉘긴 하는데요. 과연 뭐가 맞을까요? 기원전 1만 년부터 500만 년까지는 수렵 채집인으로 삶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년까지는 2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살다가 기원 후 1세기에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수렵 채집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지금 2억 5천만 정도의, 그러니까 기원전 1만 년에는 5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수렵 채집민이 있었는데 기원 후 1세기에는 수렵 채집이 확 줄고 농부가 2억 5천만 정도가 차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확 이제 그 사회의 생태가 변했죠. 그리고 농부는 사실상 인공적인 삶에 살죠. 자신이 짓는 그 농사하는 그 삶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미래가 이제 미래라는 것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농경 시대에는 공간이 축소된 대신에 시간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삶이 시작되죠. 미래의 몇 해, 몇십 년으로의 상상의 항해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인간 마음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죽도록 일하지만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얻지는 못하게 되는데요. 모든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으로 소비되게 됐었고, 사실 그러나 역사책에 기록된 건 몇 명의 극소수 엘리트가 해온 이런 일들에 모든 것이 이제 나머지 것들이 투자되게 되죠.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땅과 물을 나눌까요? 분쟁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가뭄과 전쟁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부족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프락스 혁명은 부유한 법률가들에 의해서 생겼고요. 그쵸? 잘 먹고 잘 살던 그들이 만든 게 프랑스 혁명이었고, 고대 로마의 공화국 내란도 부가 피크인 시절에 발생했던 일이었고요. 어, 다소 최근 일이었던 유고슬라비아 유혈극도 국민이 모두 먹고 있었을 때, 별 문제 없을 때 생겼어요. 문제는 인류는 수십 명의 무리에서 진화해서 왕국과 제국이 나타날 때까지 몇천 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협업 능력이 본능으로 진화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수가 확 늘었는데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운영하기에는 우리가 그걸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해법은 신화였는데요. 신화는 엄청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기원전 8500년에 수백 명의 살았었다라는 여리고라는 그 단위가 있었고 동네가 있었고, 그 뒤에 7000년 전, 기원전 7000년 전에는 5000에서 1만 정도의 규모의 그룹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기원전 5000년 정도에는 수만 명 수준 나일강의 초저강 유역에 살았고,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수십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집트 왕국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 확 이게 몇천 년씩 이 그 연도의 수치가 줄어가는데 사람 수는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기원전 그래서 2000년에는 100만 정도의 사람과 5천 명 정도의 군인을 가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라는 제국이 생기게 되고요.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까지는 수백만에서 수백만 정도의 사람, 수백만 명이 함께 사는 그런 거대 제국이 생겼는데 군인도 수만 명에 이르렀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등의 제국이 생겼고요. 기원전 200년에는 중국이 통일하면서 진 제국이 생겼고, 기원 후 1년에는 4천만에서 1억의 정도, 그리고 1억의 사람의 수,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군인, 10만 명의 관료를 거느린 로마라는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화했죠. 이것들은 이런 협력은 압제와 착취로 생기는데요. 자발적인 협력이 아니었고요. 평등주의가 아니었고 이타적이 아니었습니다. 신하가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가 나오는데요. 기원전 1776년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십만의 협력 매뉴얼인데요. 이거는 신이 내린 원칙이라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가치로 해서 원칙이 되었었죠. 그래서 계급 제도를 중요시했고 각종 내 위계 질서, 그리고 어린이는 부모의 재산이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요.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보면요, 미국의 수억 명의 협력 매뉴얼이죠.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영원하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생명이 존엄하다.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강하게 디렉션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위 두 조직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겠지만 사실상은 모두 틀렸어요. 이 신화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신화는 사실 이때 계급제도, 가족 내 위계질서, 어린이는 부모의 재산, 이게 이때는 범접할 수 있는 룰이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였죠. 우리는 지금 평등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자유롭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모두 맞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신화로서 받들고 있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에서만 실제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객관적인 타당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게 타당성이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죠.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질서도 그렇거든요. 한번 보시죠. 사실 평등도 신화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평등합니까? 한번 보시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자, 창조, 여기서부터 태클 들어갑니다. 생물학에 따르면 진화가 맞죠. 창조? 창조 누가 창조했죠? 진화는 평등이 아닌, 그리고 또 진화는 평등이 아닌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이들은 창조주에게, 만약에 기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를 안 믿으면 창조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마찬가지죠. 창조주가 우리한테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창조는 누굴까요? 태어났다가 맞지 생물학에 오타네요. 권리는 없습니다. 생물학이란 거는 능력과 특질만 있지 권리라는 건 없는 거죠.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다시 번역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믿는다도 아니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 추구가 포함된다. 이렇게 써야 맞다는 거죠. 상상의 질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자, 보시죠. 진정한 신자들. 자연의 질서는 되게 안정된 질서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것들. 그러나 상상의 질서는 붕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에 기반하기 때문인데 이 신화는 모두가 믿어야만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려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걸 믿으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폭력과 강요죠. 또한 폭력만으로는 사실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봉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폭력은 인간의 행동 중 가장 조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군대의 질서는 강요로는 사실 그 대표적인 게 군대잖아요. 군대의 질서는 강요로는 불가하고 신이나 이제 아랍 쪽이겠죠. 아랍의 쪽의 군대, 명예나 조국, 남성다움, 돈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이 폭력이 조직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피라미드 꼭대기의 선자,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신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교는 주창자가 믿었죠. 그 유교 그 학파를 주창자가 믿음으로써 이제 신화를 퍼뜨렸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의원 대수가 그걸 믿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투자자와 은행가가 그걸 믿죠.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거죠. 자, 교도소의 담장. 믿게 만드는 방법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1법칙.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거가 상상의 산물이랑 우리가 사실 진짜예요. 그거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당연히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믿고 있죠. 신이나 자연법으로 창조된 객관적인 실제라고 주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신화가 유지돼요. 상상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이유,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모를까요? 첫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우리가 개인주의죠. 그런데 그 개인주의를 자연스럽게 믿을 수 없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 방이 나뉘어 있고요. 선생과 부모는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알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교육도 다 그래요. 근데 중세에는요. 주변인이 평이 그 사람을 뜻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방이 없었어요. 그냥 커다란 방에 다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그때의 보편적인 질서가 아니었죠. 물질 세계랑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져 있다. 두 번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의 욕망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해외에서의 휴가 생각해보세요. 우린 모두 해외에서 휴가를 바라죠. 근데 침팬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해외에서 휴가라는 거는 낭만주의적인 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낭만주의, 그리고 소비지상주의, 소비하는 게 미덕이라는 소비지상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해외에서 휴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당연히 그게 좋은 거고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신화로 인해서 조작된 우리의 욕망인 거죠. 재밌죠? 상생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입니다. 또 그래서 객관적인 현상이 있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현상이란 거는 인간의 의식이나 믿음과는 독립적인 거, 밤이 되면 졸리고 이런 거.
근데 주관적인 거는 개인의 의식과 신념에 따라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상호주관이라는 건 이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객관, 주관, 상호주관. 상호주관은 뭐냐면요.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방 내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믿기 때문에 실제할 수 있는 것들을 상호주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법, 돈, 신, 국가 같은 겁니다. 상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봤자 나는 개인에 불과한데요.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대안이 되는 더 강력한 가상의 질서를 믿어야만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푸조를 넘으려면 프랑스 법률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프랑스 법률이 고쳐져야 되는 거고, 프랑스 법률이 고쳐지려면, 이걸 무너뜨리려면, 이 신화를 무너뜨리려면 프랑스의 국가, 이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국가를 넘으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변해야만 국가라는 신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상상의 질서를 벗어나 봤자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를 믿지 않아 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나는 평등을 믿지 않아 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나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나고자 버려지는 사람이 될 뿐인 거죠. 자, 믿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철저히 교육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철저히 우리는 교육해서 이런 것들이 믿고 있는 거죠. 자,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메모리 과부하. 우리는 이제 메모리 과부하라는 벽에 닿게 되는데요. 축구는 유전자에 쓰여있지 않아요. 축구의 룰은. 완벽한 상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룰을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축구가 가능한 건데요. 인간은 DNA에 복사해서 후대에 넘겨주는 것만으로 사회 질서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정보 보존 불가, 것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보존하기 불가해요. 너무 많아졌어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뇌는 사실상 데이터 저장소로는 부적합해요. 첫째, 용량이 부족해요. 엄청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용량이 일단 부족하고요. 인간이 죽으면 뇌도 죽고요. 세 번째, 특정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해요. 아름다웠던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은 저장하지만 숫자, 어제 뭐 가게에서 몇 건 팔았고 얼마고 테이블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테이블마다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거 기억 못 하잖아요. 특정한 정보에만 처리하게 좋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집단의 크기와 복잡성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150명의 그 한계 있었죠. 구성원의 임계치를 넘으면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용량 부족과 인간이 죽으면 뇌도 죽는다는 거, 그리고 숫자 같은 거 우리 뇌에 안 맞는다는 거, 이걸 극복한 첫 번째 사례가 수메르인의 쓰기인데요.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써서 남긴 것이 요거였습니다. 해석해 보자면 쿠심이 서명했다. 볼이 29,086자루 37개월 쿠심. 요 내용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게 표현해놨는데, 인류 최초의 메시지가 아무래도 회계사의 것인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해놨는데요. 수메르인의 쓰기는 숫자가 육지법과 십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었고요. 기호가 있었는데 이 기호는 사람, 동물, 사유품, 토지, 날짜 이런 것들이 기호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의 발명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말로 이렇게 국어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숫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금 더 뒤쪽에는 잉카의 결승 문자,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매듭 지어갖고 표현하는 결승 문자, 키프라는 결승 문자가 또 있었는데요. 이 잉카를 스페인이 이제 침략했었잖아요. 스페인이 침략 후에도 활용을 했었는데, 근데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최초에는 활용을 하다가 그 번역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번역하는 잉카인들이 속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스페인이.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메르의 어, 인의 쓰기나 잉카의 결승 문자가 제일 최초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료주의를 나타냈던 이런 문자들의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 기원전 3000년 전, 2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가 완전한 문자 체계를 갖춘 첫 번째의 문자라고 보면요. 완전한 문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2500년 전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 기원전 1200년 중국의 중국어, 그다음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전에 중미권의 그런 언어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가 다 나타나갖고 이제 표현은 잘 하고 기록을 잘 남겼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요. 뭐가 모자르냐? 목록을 하던가, 그러니까 인덱싱 하는 거죠. 그리고 복제를 하던가, 아니면 검색을 하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서가 필요했던 거죠. 기록만 해갖고는 다가 아니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문자 발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죠? 지금도 어려운데요.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보관하고 목록화하고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양성한 학교가 있었어요. 자, 이 문자 체계가 인간 역사에 가한 되게 충격이 있는데요. 인간이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자유현상을 하거나 전체론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숫자라는 언어는요, 9세기에 0에서 9라는 아라비아어를 인도인이 발명하게 됩니다. 이 발명은 인도인이 했죠. 근데 아랍인이 이거 되게 좋은데 하면서 이 숫자를 중동 유럽에 퍼뜨려서 아라비아 숫자가 되죠. 인도인이 되게 억울하죠. 이게 인도 숫자여야 되는데 이들이 중간에 유통을 하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됐죠. 이건 사실 불완전한 문자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세계를 지배한 그런 문자가 됐고요. 딱 10개의 글자가. 그리고 사실 컴퓨터 이진법은 더 혁명적이죠. 0하고 1에 불과한데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쓰기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을 돕는 하인으로 태어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는 호모사피엔스를 이해 못하죠. 그렇죠? 컴퓨터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해? 물론 지금은 조금씩 이해해 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 언어로 말하고 느끼고 꿈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도 컴퓨터가 호모사피엔스를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러면서 우리를 이해하도록 진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해갖고 그들의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역시나 일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장, 역사의 정의는 없다의 부분인데요. 자,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는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대답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의 틈을 메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과 지금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면요. 노예 있었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은 노예 소유주들이었어요. 아까 독립선언서 읽었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됐고 평등하고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 독립선언서 만들고 서명한 사람들은 노예 소유주였어요. 스스로 위선자로 그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인간의 권리는 흑인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흑인은 인간에 포함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불평등 부분 볼까요? 당시 미국은 부자와 거지는 계층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그 부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부분, 그 독립선언서에 자유 선언했죠. 당시 여자와 노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압수 못한다. 이런 식의 자유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을 보면 흑인 차별법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모두가 충격받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위계 질서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자, 평등한 거 맞나요? 자유로운 삶 살고 있는 거 맞나요? 부자가 부유한 이유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불평등한 거 맞죠? 굉장히 지금도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상상의 질서에는 허구의 근원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굴러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거든요.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왜 그 만들어진 걸 믿어야 되나요? 대규모, 복잡한 인간 사회에는 상상의 위계 질서와 불공정한 차별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유지되려면. 대규모 사회이면서 차별이 없는 곳은 역사상에 없었어요. 자, 위계 질서라는 부분 보면요. 시간과 위계 질서라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 있는데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않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되게 손쉽게 알게 해줘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되려면 리소스가 많이 들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50명 정도 한계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대규모를 유지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재능은 육성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그 환경이 주어지나?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능력을 개발해도 성공한 가능성은 적어요. 위계 질서에 있어서 상위계층만 잘 활용되는 거죠. 자, 그거의 악순환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에는 오염과 청결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하층민들은 더러운 종족이야. 피가 더러워. 그래서 섞이면 안 되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이 철저하게 계층을 유지했고요. 미국에서도 청결 문제를 다뤄갖고 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는데요. 노예 수입원은 아프리카였어요. 왜냐면 아프리카가 그 노예들이 부려야 되는 곳과 가까웠고요. 노예 무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질병에 강했어요. 미국의 농장들이 아프리카발 질병이 많았는데 이 질병에 강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죠. 유전적 우월성이 사회적 열증성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죠.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과학적 신화를 동원했습니다. 성서에 내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언을 받았던 그 사람의 자손이다, 이 노예들이. 이런 것도 정당화하기 위해 쓰였고요. 생물학자들은, 이것도 못하네요. 흑인들은 불결해서 병을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했죠. 편견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요. 왜 그래 하냐면 좁은 직업들은 왜냐면 흑인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좁은 직업들은 백인들이 가져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백인들은 좋은 직업 갖고 흑인들은 나쁜 직업 가지니까 아 정말 흑인들은 열등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논리적 근거가 없고요.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도움을 받아서 영속화된 이런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백인의 흑인 지배가 일어났고요. 차별적인 법률을 두게 되었고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해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이 대다수였고 그거로 인해서 문화적 편견이 생기게 됐고 얘는 진짜 그렇구나. 이게 이제 결국엔 빙빙 도는 거죠. 그와 그녀 이제 젠더 문제로 가볼까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간은 재산권 침해였고 피해자는 남성이었어요. 왜냐면 소유주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2006년에 53개국에는 아내는 남편을 강간죄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있어서야 독일은 강간법을 개정해서 남편을 기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서 사피엔스 책에서는 이 독일 사례가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사례라고 97년 돼서야 이게 개정됐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한국 부부간 강간 첫 인정 판례가 13년에 있었어요. 3년 전. 불과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 얘기하고 카스트 제도 얘기하고 되게 어, 웃길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되게 뭐랄까 어, 그 문화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당연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이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13년에서야 첫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는 되게 웃기는 거죠. 대자연은 동성애를 또 개의치 않아요.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건설적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과 정당화하려고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자연을 보면 돼요. 자연은 가능하게 하는데 문화는 금지하는 것을 보면 아, 이건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에서는 정말 부자연스럽고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물속에서 살지 않죠. 얘가 조금 너무 좀 이상한가 싶기도 하지만 물속에 숨을 못 쉬니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뭐, 뭐 이상한 것들을 뭐 플라스틱 먹는다던가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왜냐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은 기독교 신학에서 많이 왔는데요. 사실상 진화에는 목적이 없고요. 장기는 목적을 가지고 진화되지 않았고 사용 방식이 계속 변화만 했을 뿐입니다. 이 장기들, 눈은 보는 것, 그리고 생식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딱 내리기도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메일을 남성, 피메일을 여성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맨을 남자, 우먼을 여자라고 하죠. 근데 이 젠더의 속성은 상호주관적. 아까 얘기했죠. 상호주관적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고히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믿어버린 그런 신화 중에 하나. 그런 상호주관적인 거고 끊임없이 변화해 왔어요. 18세기 남성 이게 사진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 긴 가발을 하고 있고 스타킹을 신고 있고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딱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젠더는 심각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남성이 되는 거는 단순한 일인데요. X, Y가 되면 남성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되는 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성이 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성이 뭐가 그리 좋을까요? 참 요즘에 젠더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젠더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성이 되는 편이 언제나 나았다라고 사피엔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클레오파트라, 측천모, 엘리자베스 1세 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이때도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남자가 더 나은 생물학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역사상 계속 남자가 나왔다면 생물학적으로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설득력인 이론은 아직 없어요. 반론들이 있죠. 생물학적으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반론 첫 번째, 힘이 세지 않냐. 그러나 특정 종류의 힘에서만 남자가 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힘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노동인 가사노동을 여자가 하고요. 사제라든가 법률가라든가 정치인 같은 뭔가 이끄는 것들은 남자가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힘이 세니까 남자가 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20대에게 지금 권력 행사하잖아요. 20대에게 힘이 더 센데. 그리고 대부분 노동은 하층민이 하잖아요. 사실 정신적, 사회적 기량으로 권력 결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못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반론, 공격성. 군대를 통제한 것이 남자였다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차지하는 것도 남자여야 되나?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고위 장교는 병사에서 승진하지 않잖아요. 고위 장교는 그냥 뚝 떨어진 경우가 많죠. 낙하산으로. 그리고 또 왜 공작 부인이 아닌 공작이 이 고위 장교를 맡아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유화 정책 이런 것도 군대나 군사적인 것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람을 조작하거나 협동적인 인물이 이것에 있어서 더 나은데 이것에 있어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또 더 못하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반론은 가부장적인 유전자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다른 생존 번식 전략을 발전해 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반론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자는 사실 임신시킬 남자를 찾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러나 양육하는 과정에는 임신 기간도 있고 그다음 양육하는 과정 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땐 도움이 필요해서 남자에게 수용적일 수밖에 없었지 않냐. 남자 말을 들어야 생존할 수 있었지 않냐. 라는 말이 또 이제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인 여자 유전자가 남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여자들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고 이게 그런 거죠. 지금도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그 권력을 취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또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거짓임이 증명되는 게 동물의 세계도 목권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젠더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장 2부 농업혁명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농업혁명은 자 역사상 최대의 사기 맞죠? 그 범인은 그 쌀이었고요. 우리가 그들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유유자적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메모리 과부하를 해결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들 뭉쳐서 살았었는지, 신화를 만들었었는지, 그리고 역사는 정의는 없었다. 신화들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얘기를 훑어봤습니다. 3부는 인류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3부를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